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614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고 잠시 후에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은 시작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충원 의학전문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추이가 현재 어떻습니까? 전체 환자는 닷새째 600명대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발생은 570명, 수도권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소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100명 넘게 나왔고요. 네. 위중증은 다행히 크게 늘지는 않아서 147명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정례 브리핑 듣고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례 브리핑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6월 27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난 한 주간의 지역별 유행 상황과 위중증도 그리고 의료 여력 등을 평가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한 개 집단 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들입니다. 지자체별 방역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며 긴장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며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소중한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92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445명에 비해서는 47명, 10.6% 증가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환자 발생은 계속 감소하다 지난주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로 지난주의 0.88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누적 치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중환자실 등 의료 체계의 여력은 아직 충분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중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의 감염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접종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고 있는 징후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집단 감염이 큰 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학원에서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5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 100여 명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교회에서도 증상 발현 후 7일이 경과하며 70여 명 이상의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역 수칙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셨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외에서도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집회, 행사,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 습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지켜져야 할 마지막 보루일 것입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와 다수가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 원칙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지역별 단계를 발표했죠.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을 했고요.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 사적 모임은 2단계는 원래 8명까지 허용하는데 이행 기간을 두기 위해서 수도권과 제주는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수도권, 그러니까 충남과 제주는 6명까지고요. 충남은 즉시 인원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 일단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곧 7월이 시작되는데 향후 백신 접종 일정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1차 접종이 지금 1,500만 명 훌쩍 넘어섰는데 30%에 다가섰죠, 접종률이. 7월 5일부터는 30세 미만 필수 인력, 그러니까 이전에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했던 인력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30세 이상만 맞게 되면서 못 맞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접종이 7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60세 이상 예약을 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도 7월 5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7월 19일부터는 고3 학생들, 그다음 교직원 접종이 시작이 돼서 대규모로 다시 1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자,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경고문을 추가했다면서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경고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심근염, 심낭염이라는 건데 심근, 그러니까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걸 심낭이라고 하는데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매우 드문 그런 질환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100만 회당 12.6건이니까 매우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얀센이나 모더나 백신에서 2차 접종 후에 20대, 10대에서 많이 나타났고 주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해서 남성이었는데 대부분 잘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도 7월 15일부터 고3 학생들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게 생길 수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가슴 통증이나 숨 가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드문 희귀한 질환이지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버티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겠군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전 세계적으로 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 돌연변이라고 배웠잖아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부착해서 침투를 하는 건데 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해서 전파력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한 3배가량 전파력이 세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지금 이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델타 변이는 19일 기준으로 해서 256명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서 상당히 많은 국민이 백신을 받은 상태였는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영국 1차 접종률이 84%, 또 2차까지 완료하신 분이 62%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하루 확진자가 18,00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최근에 증가를 했는데 2월 이후 가장 많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가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이제 대부분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그 감염된 확진자들 보니까 접종을 받지 않은 비접종자가 75%를 차지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하루 사망자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도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도 2차례 접종을 하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 이상 변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국내에서 빨리 서두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훈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느는 데다 백신 접종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당국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다 국내 백신 접종이 공백기에 들어선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242명, 경기 173명, 인천 25명 등으로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4명 늘었는데 최근 1주간 꾸준히 30-40명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네시아 입국자에게서 하루 새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013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47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0시 기준 1,529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9.8%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464만여 명으로 인구의 9%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한 방역당국은 약 3주간 재정비와 교육 등 숨 고르기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다시 접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이달까지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내일 0시부터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50억 원대의 부동산 대출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최근 재산 공개에서 39억 원을 신고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부동산 재산이 9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빚이 56억 원이었습니다. 당장 수십억 원대 부동산 대출로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산 공개 사흘 만인 오늘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외에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모두 65억 원가량의 상가 2채, 경기도 광주 송정에도 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매입한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입니다. 이에 인근 송정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어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 요청으로 땅을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하루 만에 거치는 사의로 결론났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부실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일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최 감사원장이 내일쯤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공격해 감사원의 위상이 흔들린다면서 최 원장이 원장으로 남아있으면 그 자체로 감사원의 누가 되니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사퇴와 함께 바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퇴의 변은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굣길에 연락이 두절돼 엿새째 실종 상태인 분당 서현고 3학년생 김휘성 군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서 인근 공원 등을 수색하는 한편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한 행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야산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수색에는 경찰 기동대 3개 중대 1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어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인원으로 소방경과 드론도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분당 지역 공원과 야산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CCTV 등을 이용해 김휘성 군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서현역 버스 정류장 인근 CCTV와 그 시간대에 근처를 지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군은 실종 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이후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당 서현고 3학년인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 후 오늘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군은 실종 당일 하굣길에 서현역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 군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전날 아버지가 김 군을 나무라기는 했지만 가족 관계는 원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실종 당일 학교 서랍에 두고 나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죄나 학교폭력 관련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 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추자면 화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등 12명이 탄 어선이 수중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은 침몰했지만 선장과 낚시객 등은 무인도인 화도에 상륙해 있다가 해경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고 직후에 숨진 데 이어 병원 치료를 받던 1명도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화장실에서는 수개월째 악취가 진동했고 소방당국의 측정 결과
화장실에서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화장실 안에 남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니까 앞쪽에 사람이 발을 뻗고 몸 밖으로 밑으로 발에도 있는 신발들이 나와 있으세요. 발로도 쪽에 두덩이 나오고 그게 없어가지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숨졌고 20대 남성도 어젯밤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들은 선박 전기설비 외주업체 직원들로 주말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선 심한 악취가 났는데 소방당국 측정 결과 허용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암모니아도 감지됐습니다. 그 첫 번째 사망자가 발견된 그 칸막이 변기가 있는 그 칸막이에서 가장 많은 그 ppm의 그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화장실에선 수개월째 악취가 발생해 직원들이 구청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이 냄새가 맡아봐요. 수박이나 이런 거 특히 아니 비 오는 날 하니까 더 경찰은 숨진 2명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부산환경공단 등과 유독가스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측근 채용을 반대했다며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해당 직원과 간부를 인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의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했다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김 회장의 이 같은 인사 발령을 파악하고 경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1심 판결이 끝난 뒤 밝혔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반의사 불벌조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고 그 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서 주차 문제로 손모 씨와 다투다 손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손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2심은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추동 수사가 왜 부실했는지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군 본부에서는 최근 강제추행 중 가장 세다며 구속영장을 검토하는지까지 물었었는데 해당 부대 군사경찰 대대장이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실 수사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중사가 피해자 조사를 받은 3월 5일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은 가해자 장 중사가 변호인을 선임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인과 일정 조율, 가해자 불구속 처리, 그리고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신 불구속과 강제 수사 지향 원칙을 강조했다는 거지만 가해자 진술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군본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틀 뒤인 7일 공군본부 수사실무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에 최근 강제추행 중에 가장 세다, 영장 검토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가해자 영장 신청도 가능한 수준이었단 건데 하지만 다음 날 군사경찰 대대장은 비행단장에게 불구속 처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구속 송치 의견서엔 성추행 행위 중 강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또 장 중사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불구속 이후로 변호사 선임 사실을 이례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또 다른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사가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에 1년 전 성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진술조서에선 빠집니다. 우리 딸은 나중에 안 살지만 내가 매일 왜 이런 식으로 회식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토론을 했어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이중사가 직접 찾아 수사관에게 가져왔는데도 당시 수사관은 갖고 있으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방부 검찰단은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경찰 대대장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정부의 여행 안전 권역 체결 추진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추진 중인 국제선 운항 재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 권역 노선 운항 재개 계획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항공업계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덜한 괌과 사이판 노선의 경우 여름부터 운항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내 관광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 총 횟수는 2억 2,500만여 차례로 1인당 평균 국내 여행 횟수로 치면 4.95회로 나타나 2019년보다 35% 줄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월에서 3월에 1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4월에서 7월까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과 9월 코로나19 2차 유행 등으로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휴일인 오늘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현재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 춘천과 대전 30도 등 노란색으로 보이는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엔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과 제주 산지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